30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치매 시어머니 수발에 아나무인 남편의 온갖 무시까지 다 견뎠죠.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제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산까지 몰래 빼돌려 전처 자식에게 넘기려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주려 합니다. 차 한 잔에 담긴 가장 서늘한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에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박철수의 서재 문 앞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죠. 이곳은 이 집안의 성역이자 영자에게는 30년 동안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영자는 손에 든 청소기를 끄고 잠시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며 서두른 탓인지 평소 철옹성처럼 굳게 잠겨있던 책상, 세 번째 서랍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틈새가 마치 영자의 평생을 가두어온 비밀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영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며 서랍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고동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서랍이 열리며 나는 작은 마찰음조차 영자에게는 거대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고 두툼한 황색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영자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영자에게만 물려주었던 선산의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영자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은 영자가 평생 믿어왔던 사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수인 칸에는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남편의 전처 자식 이름이 서슬 퍼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영자의 인감도장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찍힌 낙인처럼 종이 위에 붉게 번진 도장 자국이 영자의 눈을 찔렀습니다. 영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자신을 무식하다며 무시하고 뒷전으로 밀어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시의 끝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남편은 영자의 뿌리까지 도려내어 다른 이의 품에 안겨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의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지는 거친 구두 소리가 복도를 지나 서재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미처 서류를 집어넣기도 전에 박철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재에 서 있는 영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불그락 굳히며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며 당신 노망이라도 든 거냐는 고함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박철수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영자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낚아챘습니다. 영자의 연약한 손목에는 금세 시퍼런 멍 자국이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영자의 낯선 눈빛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서랍 속에 처박아 버렸죠. 박철수는 영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집구석에서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고 밥이나 차릴 것이지 감히 누굴 감시하느냐는 그의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들은 영자의 가슴에 하나하나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한 번만 더 서재를 뒤지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그는 서재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영자의 시선 끝에 어제 청소하다가
미처 치우지 못한 깨진 액자의 유리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에 온순하고 고집스러운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바닥에 엎드린 채 비명을 삼켰습니다. 닫힌 서재 문 너머로 박철수가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정리가 끝나니 걱정 말라며 그 옆편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죠. 그 비웃음이 영자의 귓가를 때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복수심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손등에 배어나온 작은 핏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피는 30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가짜 명예와 품격, 그리고 그가 도둑질한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차 한 잔을 우리기 위해 그녀의 손이 찬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잡았습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파랗게 피어올랐죠.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마치 영자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소리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찻잔을 바라보는 영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아내의 미소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영자는 이제 자신이 직접 이 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찬장에서 가장 아끼는 찻잎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주셨던 가장 귀하고 쓴맛이 나는 찻잎이었습니다. 찬물이 우러나는 동안 영자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지독히도 푸르렀고 영자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첫 잔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요한 집안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장차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박철수를 집어삼킬지 영자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찻잔을 받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영자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는 낮게 깔린 조명 아래 영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남편 박철수가 가장 좋아하는 7첩 반상을 정성껏 차려내기 시작했죠. 도마 위에 놓인 물을 써는 칼소리가 규칙적이고도 서늘하게 빈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영자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어제 서재에서 보았던 그 붉은 인감도장의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이 식탁에 앉아 영자가 해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속으로는 그녀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겠죠. 영자의 눈시울이 잠시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윽고 안방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박철수가 거들먹거리며 식탁 의자에 몸을 얹었습니다. 그는 어제 영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바닥으로 밀쳤던 일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태어냈죠. 박철수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신문을 펼쳐들며 영자에게 오늘 다도 모임에 쓸 찻잎을 미리 챙겨두라고 툭 던졌습니다. 영자는 아무 대답 없이 남편의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태국을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국물 맛이 예전만 못하다며 혀를 찾고 영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등에 남은 푸르스름한 멍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타박보다 더 아픈 것은 30년 세월이 이토록
가볍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간 사이 영자는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처의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아버지가 보내준 돈을 잘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의 인사가 적혀 있었죠. 영자는 밥상을 치우는 척하며 그 문장을 눈에 새겼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영자에게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늙어서 손까지 떨며 찻잔 깨뜨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그의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죠. 영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은 영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 어머니가 시집올 때 쥐어주었던 지금은 구하기조차 힘든 아주 오래된 보이차, 노차가 들어있었죠. 영자는 그 찻잎을 한 웅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묵직한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뒤져 남편의 오른팔이자 재산관리인인 최동석 회계사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영자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죠.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최동석이 전화를 받자 영자는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외출을 위해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술에 옅은 붉은색을 칠하며 그녀는 거울 속 여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헌신하고 인내하던 이영자는 죽었으며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칼을 든 영자가 태어났다고 말이죠. 집을 나서는 영자의 발걸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고도 목적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아침 바람이 불어왔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더 이상 남편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쟁터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전통 찻집에 도착한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남편의 신복을 기다렸습니다. 찬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의 전주곡처럼 찻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최동석이 나타날 입구를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동석 회계사가 찻집 안으로 들어와 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자리를 권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박철수가 가장 믿는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영자가 세운 치밀한 복수의 첫 단추였습니다. 영자는 최동석 앞에 향이 진한 차 한 잔을 밀어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 회장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영자의 질문에 최동석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찻집의 공기는 일순간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영자는 그 긴장을 즐기듯 천천히 자신의 차를 음미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은 오후, 영자는 남편 몰래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범표표를 쥐고 기다리는 영자의 손등 위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스쳤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불덩이를 품은 듯 뜨거웠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 떼어보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영자는 60이 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민 인감증명 발급 내역서에는 영자가 모르는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병실을 지키던 날,
혹은 시장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고르던 날들이었죠. 남편 박철수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그 평범한 시간들을 틈타 그녀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품에 안고 구청 계단을 내려오다 잠시 멈춰서서 가파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며 세상이 노랗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영자는 난간을 꽉 움켜쥐며 정신을 차렸죠. 이제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사실을, 배신의 증거들이 영자의 손안에서 바스락거리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철수는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전처의 아들을 만나 호기롭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걱정 말라며 그 여편네는 세상 물정 몰라서 서류 하나 볼 줄 모른다고 호언장담했죠. 박철수는 영자가 평생 아끼며 모은 친정 땅이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마치 훈장이라도 따듯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아내를 집 지키는 순환개에 비유하며 먹이만 잘 주면 꼬리를 흔든다고 비웃었습니다. 영자가 그를 위해 30년 동안 끓여온 국물과 덕거운 찻잎의 노고는 그의 안중에도 없었죠. 박철수에게 영자는 그저 자신의 명예를 빛내줄 장식품이거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보석 브랜드의 이름이 찍힌 영수증에는 영자가 평생 구경도 못한 수천만 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죠. 영자는 자신의 튼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보석 대신 시장표, 목도리 하나로 기뻐했던 자신의 소박함이 지독히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꺼내 들고 시장에서 사온 커다란 굴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생선의 비늘을 긁어낼 때마다 영자의 눈빛은 점점 더 서늘하게 빛났죠.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는 영자의 손길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뒤틀린 속내를 하나하나 파헤쳐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무언의 다짐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튄 생선의 핏자국을 행주로 닦아내며 영자는 최동석 회계사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와 보안번호가 영자의 핸드폰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죠. 영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거실벽에 걸린 박철수의 인자한 척하는 인물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귀가한 박철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영자에게 발을 씻길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와 남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남편은 영자의 머리 위로 오늘 기분이 좋다며 조만간 큰 건이 해결되니 당신도 호강할 줄 알라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발을 닦아주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호강이 나의 피눈물로 세운 탑이라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며 가장 완벽한 순간에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연기가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깊은 밤,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서랍은 다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제 영자에게는 그 문을 열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동석이 알려준 번호를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영자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온몸을 때렸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차명 계좌와 불법 비자금 장부들이 영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자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며
손을 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숭배하던 명예라는 이름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영자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죠. 모든 촬영을 마친 영자는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달이 걸려 있었고 영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물을 끓였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다도의 모임, 그날이 바로 박철수가 30년 동안 쌓아온 가짜 인생이 산산조각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자는 끓어오르는 물을 찻잔에 부으며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응시했습니다. 차의 떫은 맛이 혀끝을 자극할 때 영자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향기는 찻잎보다 더 진하게 영자의 온몸을 감싸 안았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승리의 전율을 맛보았습니다. 오후의 한적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영자는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응시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 박철수의 신복이자 재산관리인인 최동석 회계사가 땀을 닦으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죠. 최동석은 영자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짐작조차 못한 채 그저 박 회장의 사모님에 대한 예우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최동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동석이 과거 박철수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몰래 가로챘던 공금 횡령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최동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며 영자는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자는 낮은 목소리로 최동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30년 넘게 박 회장 곁에서 머슴살이를 한 대가가 고작 공금 횡령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는 것이냐고요. 최동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 회장님이 그럴 리 없다며 부정했지만 영자의 단호한 눈빛 앞에 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최동석에게 박철수가 이미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당신을 꼬리 자르기용으로 낙점했으며 영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에도 당신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덧붙였죠. 최동석은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영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이 순간을 위해 수개월을 인내하며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최동석의 뒤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녀는 최동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철수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도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말이죠. 최동석은 영자의 서슬 퍼런 기계에 압도되어 결국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영자가 밖에서 무엇을 꾸미는지도 모른 채 다도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고가의 한복을 매만지며 자신의 위상을 뽐낼 생각에 취해 있었죠. 박철수는 영자에게 오늘 다도회에 올 손님들이 귀한 분들이니 실수하지 말라며 평소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훈수를 두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아주 가까이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철수는 영자의 눈빛에서 예전에는 본 적 없는 낯선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저 나이 들어 예민해진 탓이라 치부해버렸죠. 영자는 미소 지으며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 마치 축복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처절한 파멸의 예고였습니다. 박철수는 기분이 좋아 호탕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고 영자는 그가 나간 뒤 거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위로 당당하고 강력한 여인의 이미지를 겹쳐보았습니다. 영자는 최동석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해오는 보고를 받으며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남편이 전처 자식에게 넘기려 했던 선산의 증여 서류는 이미 법적 효력을 잃도록 조치되었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숨겨둔 비자금은 영자의 조력자들에 의해 이미 동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도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철수의 가면을 벗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다실로 들어가 정갈하게 차 도구들을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찻잔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마치 승리의 종소리처럼 영자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토록 아끼는 명품 찻잎 대신 자신이 직접 산속에서 채취해 말린 쓴 잎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달콤한 성공을 맛보고 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쓴 현실을 들이키게 해주겠다는 영자의 의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 남편의 폭언에 가슴을 쳐야 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슬픔이 아닌 복수를 위한 연료가 되어 영자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영자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바로잡고 자신을 되찾겠다는 강한 열망만이 고요한 다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영자는 마지막 찬물을 끓이며 승리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후의 옅은 햇살이 내리쬐는 시골 요양원의 정원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꼭 쥐고 휠체어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친정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죠. 치매로 인해 딸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자 영자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영자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여며주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을 눈빛으로 대신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어머니의 노후 자금과 영자의 유산까지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 평생 사위를 아들처럼 믿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무너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어머니는 그저 해맑은 아이처럼 웃으며 영자의 손등을 어루만졌고 그 온기는 영자의 차가운 복수심에 뜨거운 눈물을 더했습니다. 영자는 요양원 직원이 건네준 어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기록해두었던 빛바랜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죠.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던 영자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박철수가 영자와 결혼하기 위해 영자 부모님에게 했던 감언이설과 교묘한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 속에서 박철수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영자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믿었던 30년의 세월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남편의 연극이었다는 진실이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지는 영자의 눈물에 번져갔죠. 영자는 어머니의 야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가짜 성이었다는 비참함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 마라. 다 괜찮다는 의미 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무심한 위로가 오히려 영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채찍질이 되었죠. 영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평생을 속아온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박철수에게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오는 영자의 등 뒤로 노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일기장의 내용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가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금전적 비리와 주변 인물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 단서처럼 남겨져 있었죠. 영자는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최동석 회계사에게 전달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손목에 감을 파스 하나를 샀습니다. 남편이 남긴 멍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절대로 아물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서 영자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박철수가 아끼는 비싼 수석과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자의 부모님을 속여 얻어낸 작물이라는 생각이 들자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남편이 마실 차가운 물을 준비하며 서랍 속 일기장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 일기장은 다도의 날 박철수의 심장에 꽂을 가장 강력한 마지막 화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박철수는 기분이 좋은지 영자에게 요양원에는 왜 갔다 왔느냐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음이 쓰여 다녀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박철수는 쯧쯧 혀를 차며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한테 정 쏟지 말라는 비인간적인 말을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삼켰던 비명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일기장 속에 적힌 박철수의 정체를 당장이라도 폭로하고 싶었지만 영자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물에 천천히 우려내는 차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주방에 홀로 앉아 영자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마치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처럼 느껴져 다시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영자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신의 딸이 그자가 뺏어간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겠노라고요. 새벽녘 잠을 이루지 못한 영자는 거실로 나와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닭이 세트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박철수의 목을 조를 치밀한 준비가 담겨 있었죠.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춰졌고 영자의 손에는 승리를 거머쥘 확실한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영자와 오늘의 영자는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눈빛이 그곳에 있었죠. 영자는 조용히 찬물을 끓이며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뜨거운 다도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도회 당일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박철수가 오늘 모임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박철수는 거울 앞에서 수십만 원짜리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성공과 품격을 과시할 생각에 잔뜩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비친 영자를 향해 오늘 손님들은 하나같이 내 말 한마디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니 당신은 입 꾹 다물고 차나 잘 나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로 다가와 그의 넥타이 매듭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손길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차분하고 정교했죠.
박철수는 영자의 손길이 목을 죄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는지 슬쩍 몸을 뒤로 뺐지만 영자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정점이 될 것이라고 아주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박철수는 그 목소리에서 기분 나쁜 소름을 느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오늘 내가 잘 돼야 당신 팔자도 피는 것이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영자가 어제 요양원에 다녀온 일이며 최동석 회계사를 만난 일 따위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발밑에 엎드린 순종적인 아내로만 그녀를 바라보았죠. 영자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남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속으로 차가운 비명을 삼켰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다도회에 내놓을 다과를 준비하며 최동석으로부터 온 마지막 확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는 이미 다도회 장소인 개인 다실의 대형 화면에 송출될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죠. 영자는 칼을 들어 잘 익은 과일을 깎아내며 껍질이 힘없이 벗겨져 나가는 모습이 마치 곧 무너질 남편의 가짜 명예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일즙이 손가락을 타고 흐르는 것을 영자는 닦지도 않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는 거실에서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처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분위기 봐서 그 선산명의 이전 서류를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선물로 주겠노라고 약속했죠. 영자는 주방 문틈으로 그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남편이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남에게 베푸는 광경은 영자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아끼는 고가의 명품 찻잔 세트를 상위에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최동석이 건네준 박철수의 비자금 계좌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숨겨져 있었죠. 박철수는 영자가 준비한 차 상차림을 보며 오늘따라 유난히 공을 들였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는 영자의 어깨를 툭 치며 당신도 이제야 남편 덕 좀 보는 걸 아는 모양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참아왔던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박철수는 예상치 못한 영자의 반응에 눈을 부릅뜨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영자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당신이 말하는 그 덕이 누구의 피땀으로 세워진 것인지 정말 모르는 거냐고 묻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대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찻잔 받침을 조용히 집어들며 긴장해서 손이 미끄러졌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는 혀를 차며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독설을 내뱉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홀로 남은 주방에서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토해내는 분노의 정수였습니다. 영자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리며 당신의 눈물을 오늘 저 남자의 파멸로 갚아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도의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영자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지만 단아한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를 위한 예복이자 가해자에게 바치는 장례 의복과도 같았죠. 영자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손님들을 맞이하자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영자의 화사한 모습에 만족한 듯 허허 웃으며 앞장서서 다실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그의 뒤를 따르며
그가 걷는 그 길이 벼랑 끝으로 향하는 마지막 행진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실로 들어서는 순간 영자는 전등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최동석과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조작으로 박철수의 모든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일만 남았습니다. 박철수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다실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자에게 어서 귀한 차를 내오라고 명령했고 영자는 정성스럽게 찬물을 따랐습니다. 찬물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다실 안에 울려 퍼질 때 영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생긋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꿈에도 모르는 박철수는 그저 기분 좋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다실 구석으로 물러나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철수가 첫 모금의 차를 음미하며 감탄을 내뱉으려는 찰나 영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30년의 침묵이 끝나고 진실이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라는 고가구의 향나무 냄새와 은은한 찻잎의 향기로 가득 찼지만 그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박철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모인 이들에게 차 한 잔의 여유를 권하며 자신의 성공 가도를 과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영자는 다실 한 구석에서 찬물을 식히며 남편의 그 오만한 웃음이 곧 비명으로 바뀔 순간을 향해 초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요했던 다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푸른 빛이 감돌며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도해의 풍경을 담은 사진인 줄 알았던 손님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스크린에는 박철수의 차명 계좌와 불법 비자금 장부들이 선명하게 투영되었죠. 박철수는 찻잔을 입가에 가져가려다 멈칫하며 스크린을 보았고 이내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기계 오작동이라 소리를 질렀지만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엔 영자의 인감을 위조해 선산을 전처 자식에게 넘기려 했던 매매 계약서와 이를 공모한 최동석 회계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흐르기 시작했죠. 박철수가 그토록 세상 물정 모르는 여편네라 비웃던 영자의 목소리가 아닌 그의 추악한 욕망이 담긴 자신의 목소리가 다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다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과 최동석의 등장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박철수의 눈을 피했고 경찰은 박철수에게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을 요구했죠. 명망가라 자부하던 다도의 멤버들은 오물을 본 듯 박철수를 외면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영자를 향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30년 세월을 다 잊었느냐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자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 찻잔에 남은 차를 바닥에 천천히 쏟아부었죠. 그것은 30년 동안 남편이 쏟아버린 영자의 청춘과 눈물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잊은 것은 세월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다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박철수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영자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영자는 그 소리를 마치 먼 곳의 소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가 사라진 다실에는 부서진 명예의 파편들과 엎질러진 찬물의 흔적만이 처참하게 남겨졌죠. 영자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찻잔 조각을 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동시에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수는 달콤하기보다 오히려 쓰고 떫은 차 한 모금을 마신 듯 목구멍을 칼칼하게 만들었죠. 영자는 최동석이 건네준 가방을 받아들고 그 안에 든 친정어머니의 일기장과 선산의 권리증을 확인했습니다. 최동석은 영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홀로 남은 영자는 빈 다실의 조명을 하나둘 끄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에서 영자는 남편이 앉아있던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남편이었지만 그와 함께 보낸 3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영자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자가 느껴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영자는 다실 문을 잠그고 나오며 이제야 비로소 박철수의 아내가 아닌 이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영자의 뺨을 스쳤고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경찰서로 향하는 남편의 차 뒷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누군가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는 오직 자신만의 인생이 담긴 가방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영자는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이제 돌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영자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는 그 진실의 고백과 함께 녹아내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진실 위에 다시 세우는 자신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영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단단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진실의 함성은 이제 영자의 가슴 안에서 평온한 평화의 노래로 변해가고 있었죠. 영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차키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박철수의 추락을 이야기하겠지만 영자는 그 소란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러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영자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은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했습니다. 영자는 남편 박철수가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을 정리하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죠.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들은 모두 처분했지만 영자의 손에는 오직 친정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되찾은 선산의 권리증만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거실은 단출하다 못해 텅 빈 느낌이었지만 영자는 그 여백이 비로소 자신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작은 찻상을 차리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우려냈던 차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향긋한 녹차를 준비했죠. 찬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예전처럼 위협적이거나 초조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다정한 친구의 콧노래처럼 영자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한 달간의 소식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박철수는 구속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영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편지를 수십 통이나 보냈지만 영자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은 채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죠.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전처의 아들은 사업 실패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최동석 회계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최동석은 영자에게 정식으로 사죄하며 박철수에게서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영자는 그에게 고맙다는 짧은 답장을 보내며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데에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다짐했죠. 복수의 끝에서 영자가 발견한 것은 상대의 파멸보다 더 값진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자신의 근처 요양시설로 모셔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후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산책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영자를 가끔 알아보지 못하지만 영자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짓는 그 평온한 미소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아주 평범하고도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되었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시간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이영자라는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 꿈 많던 시절의 영자가 활짝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죠. 그녀는 사진 속의 젊은 자신에게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내가 대신 아름답게 채워주겠노라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영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배신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희망의 이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밀담을 나눌까봐 잠기를 세우지 않아도 되었고 내일 아침의 타박을 걱정하며 눈을 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영자의 잠자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도 평온했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푸른 선산의 나무들이 시원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은 마치 영자의 새로운 인생을 환영하는 박수갈채처럼 느껴졌죠. 영자는 다시 찬물을 올리고 어제보다 더 맑은 눈빛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성껏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통에 찌든 할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존엄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의조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도 그 시련을 견뎌낸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세상에게도 전하는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영자의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아침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영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영자의 복수가 통쾌했던 이유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자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와 자신만을 위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비우고 방 안으로 들어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산에 가서 부모님 묘소에 꽃을 올리고 그곳에 작은 다시를 지을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황혼의 끝에서 마주한 이 첫 새벽이 영자에게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